지난번에 공부한 아, 리니어 리그레션은 맨 왼쪽 같은 그림의 형태였고, 지난번에 그 반응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로 변환시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나이와 최고 혈압과의 관계를 보는 그런 모형으로 예를 들었죠. 그래서 나이나 최고 혈압이 전부 다 수치형 데이터일 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탐색해 보면 에이지하고 최고 혈압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직선을 추정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회귀 분석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보자면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분석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최고 혈압이라는 거를 수치 데이터로 쓰지 않고 심혈관 질환이 있다 없다라는 범주형의 형태로 변형시킨 다음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이하고 그리고 코로너리 핫 디지즈가 예스냐 노냐라고 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러스로 이제 그리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로 되고, 이걸 어떤 함수의 일반화, 그래프의 일반화로 시키려다 보니 선형 함수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나이의 구간별로 그 구간 안에서 CD가 발생한 경우를 프리퀀시를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게 되어, 그러니까 유병률을 계산한 거죠, 그룹별로.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에이지 그룹과 디지즈 발생 비율을 가지고선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이제 이렇게 S커브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모형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커브의 형태는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요인은 X잖아요. X가 얼마일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의 형태로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P라는 건 확률을 나타내고, X가 주어지면 이런 함수의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함수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반응 변수 형태가 조금 더 달라져요. 이것은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주형으로 나타내는 사망했는지, 이제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먼저 하나 있어서 사망이 예스냐, 노냐, 그럼 그때까지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시작점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수술한 후에 10년 정도를 팔로우업하는 거를 연구 기간으로 잡겠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 환자가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선 분석하는 것을 음, 생존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Y에 해당하는 레스폰스 밸류어블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형태의 변수들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다 똑같아요. 연속형과 범주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닥터베의 술술보건의학 통계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보면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유방암 사망 인자가 무엇이냐, 뭐 이런 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0부터.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폴로업을 한 거죠. 계속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서 어, 중간에 이제 다 뭔가를 측정해 가면서 추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생존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폴로업이 됐어요. 그런데 6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유방암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유방암으로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센서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그 정의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환자는 4년 동안 폴로업 한 다음에 4년 만에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세 번째 환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시점에는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 연구가 시작된 2년 된 즈음에 이제 병원을 오기 시작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폴로업을 하는데, 연구 끝나는 시점에서 사망 없이 관찰이 종료됐어요. 이거는 사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실은 생존인 거겠죠. 관찰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C라고 되는 건 센서드의 의미예요. 관찰이 종료됐고, 또 네 번째 환자는 처음에 연구 시작부터 시작해서 7년 후에 방문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탈락이 됐다고는 하지 않고 팔로업 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자가 7년이 지나서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자는 1년 후에 연구에 포함이 됐고 3년 있다가 유암으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자는 연구 시작 3년 후에 인벌브가 됐다가 6년을 팔로우업한 다음에 사망을 했어요. 유방암으로. 그러니까 빨갛게 표시된 것은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연구에서의 그 목적은 브레스트 캔서로 사망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자는 5년 후에 인벌브가 됐다가 5년 만에 그냥 연구가 끝났으니까 이제 사망 없이 관찰이 종료됐어요. 그 다음에 뭐 여덟 번째 환자는 뭐 이렇고 아홉 번째 환자는 이렇고 물론 연구가 10년 팔로우업 한다고 해서 유방암으로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연구가 끝났는데도 생존해 있는 상태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이사를 가서 병원을 안 와서 그 이후를 알 수가 없다든가 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다든가 지금 여기서처럼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죠.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이제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1년부터 7년까지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환자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 앞에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response variable이 이벤트하고 피어리드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센서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아까처럼 중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서 follow-up이 안 된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수치에다 플러스 표시를 해줘요. 신장 이식 환자들의 호전 기간이라고 해서 호전이라는 것이 이벤트예요.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환자는 3일 지나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환자는 4일이 지났는데 병원을 안 와서 그 다음에 호전이 됐는지 몰라. 뭐 이런 경우 그걸 우리는 센서 데이터는 의미로 플러스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뭐 4.5일에 호전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 환자는 8.4일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예를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생존 분석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랄 캔서 환자에 있어서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들의 그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스트래티파이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럼 스트래티파이를 할 때 그 어떤 걸 기준으로 환자들을 구분을 할까? 뭐 이럴 때 암 환자 같은 경우는 T 스테이지, 뭐 N 스테이지, M 스테이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 1기입니다, 뭐 2기입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스트래티파이하고 그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환자들을 클래시파이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인자를 찾는 거지. 환자들을 잘 구분하면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T 스테이지, N 스테이지 뭐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디퍼런시에이션, 뭐 리섹션 마진 뭐 이런 것들도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테이블 1으로 정리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연구에 사용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테이블 1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데모그래피,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나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생존 분석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보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시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은 이 연구 내용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건 유니베리에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니베리에이시라는 거는 설명 변수가 하나일 때, 그러니까 나이가 생존에 영향을 주느냐, 성별에 영향을 주느냐, 스모킹에 영향을 주느냐, 드링킹에 영향을 주느냐, T 스테이지가 그런지, N 스테이지가 그런지, 디퍼런시에이션이 그런지, 어, 리섹션 마진이 그런지 하나씩 본 거예요. 그걸 여기서 유니베 어널리시스의 결과로 이쪽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넣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멀티베리에이시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넣은 거죠. 설명 변수로. 그러니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유니베레, 멀티베레이트라고 논문을 써도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심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듯이 설명 변수 하나가 반응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각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면 유니베레이트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것도 좀 오래된 거라 그냥 넘어갔거든요. 유니베레이트, 멀티베레이트라는 건 지난번에 내가 SPS에서 메뉴에서 이렇게 갈 때, 멀티브레이드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는 Y가 여러 개 있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니베이시라는 것도 Y가 하나인 경우, 이건 Y가 여러 개인 경우. 근데 사실 여러 개인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멀티플, 여기는 심플이라고 여러분들은 쓰는 게 정확하다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간 경우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age는 뭐 이거 p-밸류를 먼저 보면 되겠지만 p-밸류들이 다 0.05보다 커요. 작은 게 있네. n 스테이지가 작죠. 그래서 n 스테이지가 생존과 관계가 있다. t 스테이지도 살짝 관계가 있네요. t4 스테이지. 그러니까 앞에 건 관계가 없죠. 이거는 t2, 3, 4만 있어. t1이 없죠. 그 얘기는 t1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했을 때, T1을 베이스로 했을 때 T2나 T3는 생존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T4는 T1과 비교했을 때 생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 사망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N도 N0, N1, N2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0, N1은 차이가 없고 N2는 N1, N0와 비해서 차이가 있다. 근데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 그때 하는 게 바로 여기 HR이라고 쓴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지 레이쇼랑 살짝 비슷한데 이건 해자드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의한 것만 해석하자면 T4 스테이지는 T0 스테이지에 비해서 2배 정도 사망을 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N2 스테이지는 N0 스테이지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1.9배 정도 사망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놓고 하면 결과가 좀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살아남은 거 뭐가 있느냐? N 스테이지는 없어졌죠. 유의성이. 그리고 T 스테이지만 남았어요. 근데 T 스테이지가 결과가 조금 이상하죠. T0와 T2가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T4도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HR은 여기서 굉장히 사망률이 늘어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생존 분석을 단기적으로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를 기반으로 머리에 좀 넣고 설명하는 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존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그림에 많이 볼 거예요. 리섹션 마진이라는 거를 2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생존 곡선을 그려서 이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보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고 이게 P가 0.451이니까 리섹션 마진은 생존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붙어 있죠. 2개에 대해서 리섹션 마진을 2개의 범주로 나눴을 때 디퍼런시에이션은 아마 라인을 보니까 그룹이 3개 같아요. 그 각각 3개에 대해서 생존 곡선을 그리고 그것들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봤는데 P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림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림프노드 레시오를 3개의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살짝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는 P가 0.05보다 작으니까 림프노드 레시오에 대해서는 생존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환자들의 여러 가지 그 임상 정보들을 몇 개 조합해서 만든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척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2개로 크게 나눴더니 유의성이 더 증가하게 됐고, 그래서 그럼 이런 요인을 가지고 환자군을 위험군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면 좋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군을 한 번 더 나눠본 거예요.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그랬더니 시그니피컨스가 더 늘어나네. 이러면은 로우 리스크는 거의 초반에만 사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계속 생존하는구나.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뭐 이런 그림들도 이제 오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분석이 앞에 지금 보여준 이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생존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Survival Analy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 분석의 기초 개념, 생존 함수의 추정, 그리고 생존
함수의 비교. 그러니까 함수 추정이라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했던 거랑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y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생존 함수의 비교라는 건 아까처럼 T 스테이지 암 환자에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1기입니다, 2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정말 생존의 패턴이 다른지, 통계적으로 다른지 그런 걸 비교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생존 함수의 추정과 비교,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걸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존 분석의 배경은 어, 1692년 런던 지역의 사망자들을 성별로 요약하는 그 표를 만드는 데서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사망, 여자가 몇 명 사망,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는 연도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까지는 아니죠. 생명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근데 생존과 관계되니까 그것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 생산품들, 공산품들의 수명을 그러니까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수명을 길게 하려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존 분석이라고 해서 환자들의 사망과 생존을 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사망과 생존이에요. 그죠? 생산품, 공산품들도. 그래서 이것의 시간에 따라서 관찰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좋게 하려면은 어떤 요인을 갖고 영향을 줘야 될까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존 자료 분석 기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군수품의 수명을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계속.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생존 분석하니까 환자가 대상이 되지만 모든 물건에 모든 물건이 이제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래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새 걸 자꾸 팔고 싶으면 오래 쓸 수 빨리 망가지게 하려면 어떤 게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줄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수품의 수명을 관찰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존 연구 기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 의학 분야에서는 치료의 종류에 따른 환자의 예후를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약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약 연구에서 많이 쓰게 되죠. 신약이 계속 나오니까 신약이 기존에 사용하는 약보다 예후가 더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 시간을 늘리는지 하는 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분석의 기초 개념은 어떤 사건을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고려해요. 이게 사망했다, 그렇지 않다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생존 자료는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폐암이나 간암 등으로 진단 이후에 그 환자가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루게 되는 자료다. 그리고 생존 기간은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사건이 발생 시점까지 기간, 정해진 시점을 수술 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스터디 시작 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연구자가 정할 수 있겠죠. 생존 분석은 보통 생존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군에 속한 개체들이 생존 시간을 분석하여 그 군의 생존 경험을 적절히 요약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함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 변수가 어떻게 변할 때 생존 시간이 어떻게 늘어난다 또는 생존 시간이 감소한다 이런 어떤 그룹의 어떤 패턴을 찾는 거죠. 하나하나 환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몇 개 보면 생존 분석, 그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는 사망이나 재발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 이게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벤트가 꼭 사망은 아니에요. 연구자가 포커스를 재발에 맞출 수도 있어요. 항암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발할지 안 할지 또는 재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벤트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네요. 사건, 이벤트라는 거는 사망이나 재발과 같이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어떤 변화를 말하고 카플란 마이어 생존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분석은 아니에요. 이건 커브예요. 그림. 카플란 마이어 커브라고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 집단의 생존율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X축은 시간이 되고 Y축은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처음에는 100% 생존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율을 감소하겠죠. 얼마씩?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는 것, X축은 시간, 그게 바로 카플런 마이어 플롯이에요. 그리고 로그 순위법이라는 건 이제 이거는 분석인데 로그 랭크 테스트라는 건데 두 집단의 생존율을 비교해요.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기존의 항암 치료를 받은 그룹의 생존 패턴이 있겠죠.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신약을 트리트먼트한 집단에서의 생존 커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데 그 두 커브가 통계적으로 significantly different 하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두 집단의 생존율을 비교하는 분석. 그것이 로그 랭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공부할 거는 결국 이하고 밑에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분석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 그래서 콕스 프로포셔널 해자드 모델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콕스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리그레션은 똑같죠.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콕스 리그레션.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형태를 자꾸 변형시켜요.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은 1차 함수 형태로 됐는데 로지스틱은 시그모이드 함수로 갔잖아요. 네, 콕수는 또 다른 형태로 가는 그런 어, 가족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설명변수를 하나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연구자가 한번 어떤 게 영향을 주는지 한꺼번에 골라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멀티플 리그레션의 개념을 포함하죠. 물론 심플 콕스 리그레션도 있고 멀티플 콕스 리그레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여기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콕스 아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로지스틱에서는 우리가 심플, 멀티플 잘 안 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플, 멀티플은 잘 안 쓰는데 만약에 쓰게 된다면 심플, 멀티플 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앞에 예제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지금 반복적으로 해서 바로 파악이 됐을 거예요. 사건 발생 유무를 나타내는 yes, no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관찰 기간을 나타내는 연속형 이 두 개가 묶여서 response variable, outcome variable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생존 데이터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센서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구 종료 시점에 중간에 펄럽 로스가 되는 거죠. 그 펄럽 로스의 종류는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뭐 이민을 가서 병원에 오지 않아서 그 이후를 알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는 센서 데이터라고 해요. incomplete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 센서 데이터, 절사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절단됐다. 그리고 언센서링 데이터는 특별히 우리가 언급하진 않아요. 이벤트가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컴플리트 observation이니까. 이거는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했거나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재발이 발생했거나 이 모든 것들은 연구자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벤트예요. 나는 사망을 기준으로 뭘 하거나 다른 스터디는 뭐 질병이 발생하는 것, 뭐 재발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형태가 그 센서링 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그 생존 기간, 이거는 신장 이식 환자들의 호전 기간인데 그 수치에다가 이 데이터가 센서링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뭐 플러스 기호를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존 분석에도 가정이 있는데 생존 사망은 완전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 얘기는 어떤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몇월 달에 많은 환자가 일어났다.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다 이런 가정은 만족한다라고 해서 분석이 진행이 돼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이런 가정이 있다. 그리고 센서링이라는 것도 또한 완전 무작위 현상이다. 생존 사망도 랜덤한 현상이고 센서링도 무작위 현상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생존 분석의 가정이에요. 근데 생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서바이벌 펑션이에요. 생존 함수.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거, 생존 함수, 그러니까 생존율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T 시점까지, 이거는 시간을 고려하니까 T 시점까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확률이거든요. 이걸 구하는 건 되게 편하죠. 뭐예요? 총 대상자 수, T 시점에 있어서의 총 대상자 수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뭐냐면 T 시점 이상의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람. 그쵸? 그러면은 그냥 그 비율, 레이쇼가 바로 생존 함수가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는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펑션을 F라고 많이 쓰잖아요. fx equal a 플러스 px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건 생존 함수기 때문에 서바이벌 펑션의 의미로 S라고 썼어요. 함수를. 그리고 T라는 거는 생존 함수는 T의 함수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율이 줄어들겠지, 당연히. ST라는 거는 그런 T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ST라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커브는 뭐 그냥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임이 X축이 되고, 이건 서바이벌, probability of survival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존율이에요. 처음에는 100%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사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점에 뚝 떨어지죠. 이건 생존율이 이만큼 뚝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만큼 지나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요. 그러면 여기서 뚝 떨어지는 높이가 다르죠. 이거는 요 시점이, 그러니까 그 다음 시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사망했다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걸 계단으로 한다면 계단 높이가 이게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생존율이 이만큼 감소했다면 이거는 한 3명 정도 감소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한 몇 퍼센트? 여기서 보면은 10% 이상이 사망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사망하고 또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또 사망하고 또 가다가 또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게 돼 있죠. 생존율을 감소하게 돼 있어요. 35개월이라고 한다면 35개월을 추적하는 동안. 그렇다면 요건 뭘까요? 이렇게 쭉 가다 작대기를 꺾은 것, 요게 이제 절단된 거, 센서드 데이터예요. 요 시점부터 한 환자는 폴로업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사망했거나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 적대기.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존이 감소하는 패턴도 보여주지만 어디에서 이런 그 센서된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결국은 카플란 마이어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카플란 마이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탐색적으로 생존 패턴을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메디안 서바이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봐요. 메디안은 뭐예요? 50%가 생존하는 기간. 그래서 Y축이 probability니까 여기도 50%에 해당하는 점을 쭉 가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이 한 23개월 되는구나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논문에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아까 생존 분석의 역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런던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그걸 성별로 요약을 하고 뭐 이랬다는 게 있었죠. 생명표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이거 라이프 테이블부터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인 거예요. 이걸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대상자의 생존 기간 자료를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요. 우리가 뭐 데이터 요약할 때 많이 쓰죠. 키 같은 거 요약할 때 60명이 있는 클래스의 키를 요약하자. 그러면 뭐 평균 편차 낼 수 있지만 구간별로 뭐 150에서 165 몇 명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생존 기간을 가지고 간격으로 나눠서 그 간격 안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각 구간별로 사망률이 나오겠죠. 사망률이라는 건 1 마이너스 생존율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는 것이 생명표 방법이에요. 이것도 가정은 아까 앞에서 한 거에 똑같아요. 생존 여부는 뭐 랜덤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데 있는 거를 카피해서 갖다 붙여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눴어요. T0 시점에서 뭐 여기 밑으로 더 계속되는데 뭐 N 시점까지 구간을 나누고 이 안에서 각 구간에서 사망한 구간이라는 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면 요 구간에 사망한 사람이 D1, D2, 데스 해서 D1, D2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절단된 사람도 있겠죠. 절단이라는 거는 follow loss. 이 사람은 어디 가는지 카운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명수가 딱딱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이 명수가 느닷없이 줄어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중도 절단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중도 절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사망률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D1 나누기 N1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은 반만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효 인원수라는 거는 N1-2분의 C1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을 계산할 때는 D1 나누기 N1 프라임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사망률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 이 컬럼에. 그럼 생존율은 1-Q1 해시 될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과 사망률이 각 구간에 대해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생존함수라는 거는 누적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값들을 계속 곱해 나가면서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생존율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걸 계속 곱하면서 누적한다는 의미예요. 각 구간에서의 생존율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P1과 얘 곱하면 다음에 생존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그 생명표 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건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2,418명. 근데 이거는 진짜 언제 사용하느냐? 데이터가 많을 때.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굳이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자 수가 몇 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는 주로 이런 구간 나눠서 하진 않아요. 환자가 대부분이 뭐 그러니까 구강암 같은 경우도 뭐 100에서 200명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사명할 때마다 물론 그것이 또 그룹으로 나눠지니까 데이터는 더 줄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데이터 크기를 보면 되게 많죠. 이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눠서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망자 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간에서의 중도 절단된 수.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몇 명인지 알죠? 처음에는 2,418명인데 2,418명 중에 뭐 이렇게 되겠죠? 456이 이걸 뺀 생존율이 사망률이 먼저 계산되고 1 사망률이 생존율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누적 생존율을 구할 텐데 여기 중도 절단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에서 2분의 39명을 뺀 게 분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엑셀에 넣고 내가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이거였거든요. 그 센서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가 2,418명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센서들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센서들을 고려했을 때는 분모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 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요거에 2분의 1이라는 값들을 계속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상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2,418에 뭐 456, 그러면은 그게 요 첫 번째 구간에서의 사망률. 그리고 요거는 이거 나누기 226.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사망률. 물론 사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생존율을 구할 거니까 1 사망률을 해주면 돼요. 사망률이 계산이 되면은 1 사망률에서 생존율을 계산하고 그 앞에 것들을 곱해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0.811 곱하기 1 그리고 0.884 곱하기 0.811 이렇게 곱하면서 누적 생존율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구간의 생존율이고 우리 누적 생존율을 알아야 뒤에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생존율은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생존율로 구해야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구간을 동일하게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냥 이건 엑셀에서 그린 거예요. 타임을 X축으로 하고 생존율을 Y축으로 해서. 근데 데이터가 작아지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구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그때 이벤트를 그대로 생존 확률을 감소시켜지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50 이하라고 했는데 사실 200 이하 뭐 이럴 경우도 생존표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카플란 마이어를 이용해서 그려요. 이건 아까 앞에 있었던 가정이랑 동일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데이터의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카플란 마이어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벤트가 호전이 이벤트인데 이게 3일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최소값을 그냥 2.0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대는 15잖아요. 소팅해 놓은 값인데 얘가 15까지 했어요. 그럼 얘가 호전이 된 거죠. 이벤트가 발생한 거는 플러스가 안 붙은 애들이에요. 그럼 쭉 가다가 3에서 얘가 지금 원래는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2.5에서는 전부 다 뭐 100% 그냥 호전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호전이 한 번 됐으니까 뚝 떨어져요. 한 명. 그다음에 쭉 가다가 그다음에 호전이 몇 명이에요? 막대기가 좀 길죠. 계단이 길게 내려가죠. 4.5, 4.5 두 명이 있어요. 뚝 떨어져요. 그치? 두 명이니까 그 중간에 요 구간 안에 센서드 된 데이터가 있어요. 4.4, 그죠? 4하고 플러스 표시 여기 센서드 된 게 있고 쭉 가다가 얼마에 떨어지냐? 5.5죠. 5.5에서 또 뚝 떨어져요. 하나만큼.
그 다음에 6.0에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6.4, 6.5, 여기는 촘촘이죠. 6.4, 6.5 촘촘히 떨어지다가 7에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쭉 가다가 7.5, 여기 7.5, 여기 7.5네. 7.5에서 뚝 떨어지고 8.4에서 센서드가 됐는데, 그게 여기 요쯤인가 봐요. 8.4 X축이. 그래서 10에서는 지금 또 뚝 떨어지고, 10에서 하나 뚝 떨어지고, 여기에 센서드 된 게 있어서, 요 모퉁이가 십자가 표시처럼 나타났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요 센서 된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 뚝 떨어지고, 15, 뚝 떨어지고. 여기에서는 이벤트가 하나씩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일어난 것보다 높이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치? 그 비율이 영향을 크게 주게 되겠죠. 뚝뚝 떨어지게 돼요. 요런 그림이 카플란-마이어 커브, 카플란-마이어 플롯이에요. 이것도 메디안을 보통 우리는 이거 서바이벌이라고 하니까 서바이벌이라고 할게요. 메디안 호전 기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한 7일 정도, 7일 정도가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 여기 서바이벌이라는 것보다 이 문제에 맞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질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10일 정도의 그 호전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쵸? 10일이 돼서야 호전되는 사람들. 뭐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내가 원시적으로 손으로 했지만 SPSS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레미션 타임하고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 갖고 그리는 건데 그러면 음,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돼. 이건 엑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SPSS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다른 데이터 같은데 이건 서바이벌 데이 그다음에 스테이트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신장 이식 환자의 호전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메뉴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어널라이즈에서 서바이벌에 들어가면 어널라이즈, 서바이벌, 생존 분석 들어가면 카플란 마이어라고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 보면은 맞게 들어갔네요. 그럼 카플란 마이어라는 대화창이 뜨는데 타임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바이벌 타임이든 뭐 재발까지 시간이든 어떤 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타입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연구 목표가 되는 이벤트.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재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우리는 중도 절단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중도 절단이라고 넣으면 define event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그럼 너는 호전 여부를 0이라고 했는지 1이라고 했는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범주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호전을 0이라고 넣었다면 0이라고 넣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플란 마이어 옵션이 있거든요. 카플란 마이어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은 서바이벌 테이블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도 절단을 0이라고 놨기 때문에 중도 절단 여기서 0이라고 넣은 거는 이 0을 호전으로 코딩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서바이벌 테이블을 하라고 했잖아, 옵션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타임이 지나감에 따라 스테이터스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호전이 됐고, 여기서 호전됐고, 호전됐고, 뭐이 얘기죠. 호전이 아니라 참 이건 센서드. 일이 된 건 센서드죠. 세 명이 센서드 됐고, 이건 처음엔 3일에서 호전됐고, 4.5일에서 호전됐고,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벤트가 일어난 게 첫 번째 구간에서 뭐 호전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들이 누적해서 12명이 호전됐다. 그 다 호전이 됐는데 그 외 3명은 센서도 된 거죠.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아까 그렸던 그 카플란 마이어 플롯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생존 분석에서 카플란 마이어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절한 대화 상자에다가 변수명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책에 있었던 데이터인데 그 책에서 있던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줄을 쭉 긋지 않고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센서도 된 거를. 이거 오래된 데이터라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카플란 마이어 플롯을 그리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서바이벌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논문에서는 꼭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환자의 이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제는 런캔서 환자한테다가 두 가지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단독 치료를 한 군도 있고 방사선하고 케모를
병행한 군도 있는데 그러니까 병행한 것이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병행 치료를 한 곳이 생존을 더 연장시켰느냐, 그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두 치료군 간의 생존 곡선이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참고한 책에서 있는 그림으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선으로 보이는 거는 방사선 단독 치료예요. 그래서 여기가 뚝 떨어지죠. 이제 다 사망을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게 점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 생존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키모하고 라디오 테라피를 같이 한 병행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이건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린 건 아니고 두 개의 어떤 이렇게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구간의 생존 구간을 그렸을 때, 생존 커브를 그렸을 때 이 얘네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일 때는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하게 돼요. 센서 데이터 표시하는 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은 우리가 서바이벌 펑션을 컴패리즌 하는 건데 서바이벌 펑션은 지금 그렸었죠. 그 카플란 마이어 플롯. 근데 어떤 변수가 지금 치료 방법이다. 그럼 두 개의 타입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방사선 치료만 하는 환자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서바이벌 펑션이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병행 치료하는 환자군에서 생기는 서바이벌 펑션을 S2라고 한다면 이때 규모가설은 S1과 ST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규모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생존 경험에 대해서 두 군이 동일 모집도 나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도 되는데 두 군이 통계적으로 동일하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로그랭크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로그랭크 메소드라고도 하고 로그랭크 테스트라고도 해요. 비교 집단의 위험 함수들이 전 구간에 걸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t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잖아. 그럴 때 그 각각 군 안에서 그 생존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이 많으니까 그걸 전체 통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스퀘어 검정할 때 뭐, 이 주사위가 공정하냐 할 때 1눈, 2눈 뭐 이런 거 각각 눈에서 나온 프리퀀시하고 이게 진짜 주사위가 공정하다 몇 번씩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차이를 할 때 전 눈에서 했죠. 1부터 6까지 눈에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전 구간에 걸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해는 쉬울 거예요. 원리를 알고. 물론 원리 몰라도 분석 자체는 간단한데 한번 이거 오베리언 캔서 데이터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닥터베 수술보건의학 통계에 있던 데이터인데 그리고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화면을 내가 캡처해서 사용을 했어요. 오베리언 캔서에서 투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했어요. 난소암 환자 26명을 두 군으로 나눴어요. 두 군으로 나눠서 표준치료법을 시행한 군 13명, 새치료법을 시행한 13명의 생존율을 비교했어요. 이런 연구는 연구 목적이 뻔해요. 새치료법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연구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1번부터 26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치료군은 1과 2로 코딩이 되어 있죠. 1, 2.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1은 표준 치료법으로 설명이 있어요. 2는 새 치료법. 그리고 여기는 타임 투 이벤트예요. 이벤트라는 건 사망이에요. 타임 투 이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변수에는 사망을 0, 1로 코딩하고 그 이벤트가 1이죠. 센서드가 0이에요. 그러니까 1이 사망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걸 자동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넘어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선 입력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알 수가 있지, 결과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물론 치료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볼 테지만 요 두 개의 컬럼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팩터가 되죠. 요 팩터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썸머리 하면 표준 치료법을 숫자로 써봤어요. 2, 3, 5, 8, 11, 뭐 어쩌고 써서 36까지 갔는데, 이때 이제 사망한 거죠. 이 2달, 3달, 5달, 8달 사망했는데, 한 환자가 14개월 됐을 때 센서링 됐어요. 15개월도 마찬가지. 한 환자가 이때도 안 오고, 이때 안 오고,
다른 환자가 이때 한 환자가 사망하고 뭐 이 경우에도 센서 되고 센서 되고 센서 되고 이제 여기는 폴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치료법은 11개월이 되니까 한 환자가 사망하고 12개월 때 사망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 환자들이 컬러 로스가 됐죠.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한 40개월, 이게 맥시멈 밸류가 40개월인 걸로 봐서는 스터디는 40개월까지 펄로업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카플란 마이어 플롯을 그려볼 거예요. 카플란 마이어 플롯을 그리는 방법은 각 시점에서의 생존율을 계산해야 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띡띡띡 내려갔지만 지금 보면 환자 번호가 있어요. 환자가 이제 13명. 이건 표준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찰 기간을 소팅했어. 그러다 보니까 환자 번호가 뒤바뀐 거예요. 그 관찰 기간에 따라 소팅했기 때문에 그림 그릴 게 X축이 관찰 기간이 이렇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의 생존자 수, 그리고 이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 수. 그럼 이게 생존율이잖아요. 그죠? 12 나누기 14.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 나누기 12 생존율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생존율 구할 수 있죠, 다. 근데 보면은 여기까지 생존율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이런 기간은 이때 다 사망을 해서 이벤트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사망이 아니죠. 센서드 됐죠. 센서드 됐으니까 분자가 얼마가 돼요? 여기 원래 7이었는데 6으로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생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줄어드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1이 돼 버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냥 바로 가겠죠. 한 사람이 줄어들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됐고, 나머지 여기서는 한 사람은 줄어들었고, 센서도 됐으니까 생존자는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존율을 구해요. 구간 생존율을. 그 다음에 누적 생존율은 1 곱하기 이거 처음에는 1 곱하기 0.923 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누적 생존율이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세출요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찰 기간을 소팅하고 뭐 중뇌병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 기간을 소팅하면서 센서드 여부도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의 생존자 수와 관찰 전체 대상자 수를 가지고 생존율을 구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센서드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분모의 값이 바뀌는 거다는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구간의 생존율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누적 생존율은 이제 계산이 되겠죠? 뭐 앞에처럼 이렇게 곱해서 여기 나오고 계산돼서 나오니까 여기는 뭐 계속 그냥 똑같은 값으로 가겠죠. 0.56 뭐 563으로 이렇게 곱하니까 0.563, 0.563, 0.563. 그래서 점점점 해놨죠. 그래서 쭉 옆으로 생존을 계속 할 거예요, 이 환자들은.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린은 어, 표준 치료법, 그리고 레드는 새 치료법.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커브가 두 개 그려 있는데 어떤 게 예후가 좋은 거겠어요? 우에 있는 커브가 예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한 군이 생존율이 좋다. 그리고 그린이 생존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럼 이 두 그림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앞에 얘기했던 로그 랭크 테스트라는 것, 로그 순위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그러면 귀무가설은 두 군의 생존 곡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군의 생존 곡선이 동일하다라면은 그 치료법이 생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군에서 사망자 수, 생존자 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매 군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동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카이지가 검정을 좀 생각해낸다면 이런 원리예요. expected frequency하고 actual frequency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된다는 이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관찰 기간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이벤트가 일어난 걸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벤트가 일어난 걸 넣고, 여기서 지금 내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표준치료법과 새치료법에서의 사망을 언제 했는지, 또는 뭐, 어, 이게 뭐죠? 사망만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 지금 사망을, 어, 2달, 3달, 뭐 5달, 8달, 11달, 여기 11달 겹치죠? 그리고 12달, 12달 여기 있고, 12달이 표준치료법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치료법과 새치료법에서 사망한 시점 맞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치료법에서 관찰 대상자 수가 딱 여기 있죠. 새치료법에서의 관찰 대상자 수. 관찰 대상자 수가 이렇게 준 거는 그 구간에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망자 수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 구간에서 한 명 사망, 한 명 사망, 한 명 사망했어. 계속 한 명씩 줄죠.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구간에서 한 명 사망했어요. 표준치료법을 쓴 경우에, 새 치료법을 쓴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망하지 않다가 11개월, 12개월, 그 다음에 15개월에 두 명이 사망해요. 여기 보면 두 명 사망,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사망하지 않고 지나가죠. 21개월은 없어요. 새 치료법은 21개월에서는 이제 기존의 표준치료법에서 한 명이 사망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생존 여부하고 치료법과 관계가 없다면 이건 observed frequency인데 기대 빈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2개월에 전체 사망자 수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법과 관계가 없다면 0.5명, 0.5명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0.5명, 0.5명이 돼야 된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3개월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럼 여기가 0.0명, 0.5, 0.5로 나누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세 달에 내려왔을 때는 관찰 대상자 수가 표준치료법과 새치료법의 명수가 달라요. 비율이 12대 13이야. 그 비율로 나눠주면 되죠. 이를. 그러니까 0.48, 0.52로 나눠져요. 또 여기 내려왔어. 5개월로. 또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때는 더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 수가 더 차이가 나죠. 11, 14. 그러니까 11, 13 비율만큼 2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0.458, 0.5, 뭐 이렇게 되죠. 여기 가볼게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15개월이 됐을 때는 두 명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새 치료법에서만 사망을 한 건데 그 두 명을 한 명 한 명으로 나눠야 치료법과 관계가 없다라고 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데이터가 6명, 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 9명 비율로 나눠가지고 두 명이 사망했으니까 0.8명, 1.2명 그렇게 할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때 표준 치료법에 기대되는 사망자 수는 5.17명, 실제로 사망한 건 7명. 그리고 새 치료법은 실제 사망한 사람은 5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차이가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계산되는 기대되는 사망자 수는 6.8명이라는 거예요. 우린 요걸 가지고 그냥 카이스케어 통계량을 계산해요. 7 나누기 5.175, 5 나누기 0.6825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카이스케어 통계량이라는 거는 7-5.175 제곱 나누기 기대값. 그죠? 5-6.825 제곱 나누기 기대값.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1.1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거는 이때 임계값은 그러니까 P값이 물론 나오겠죠. 분석을 하면은. 근데 이때의 P값은 0.05보다 크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차이가 없다. 이렇다면은 새로운 치료법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에스페이스 하는 방법은 서바이벌에서 카플란 마이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month로 들어가겠죠. 이게 month가 이제 결국은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니까 month가 들어가고 스테이터스는 death라고 우리가 변수명을 줬으니까 death 주고 이벤트 그러니까 사망을 1이라고 코딩을 했으니까 1 주고 팩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트리트먼트가 A, B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게 compare factor라는 거예요. 이렇게 compare factor 이제 분석을 할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 팩터 하면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을 뭐로 할 거냐 물어보죠. 그러면 로그 랭크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뭐 추가로 할 거는 이제 옵션들은 이제 서바이벌 테이블을 그리든가 민 서바이벌 타임, 메디언 서바이벌 타임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플롯도 그리자 서바이벌 커브도 그래서 플롯도 체크하고 지나갔죠. 그럼 이제 플롯은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거는 뉴 트리트먼트, 이거는 기존의 트리트먼트 그림은 그렸는데 지금처럼 로그랭크 테스트한 결과가 0.291, P값이 0.05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구하자면은 지금 여기가 50%잖아요. 생존율에 쭉 가면 기존의 그 치료 방법은 메디안 서바이벌이 20먼스예요. 그래서 20먼스가 계산이 돼. 메디안이 지금 보면 여기서 메디안 계산돼. 그런데 뉴 트리트먼트는 계산되지 않죠. 왜냐하면 뉴 트리트먼트는 50%쭉 가도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좀 길니까 여기서 이제 평행하게 되니까 이걸 만나는 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에 대한 평균 서바이벌 타임 같은 요약들이 나오게 되죠. 이건 우리가 옵션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 결과는 로그 랭크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해보면 흑색적 환자들의 생존 기간 자료인데 어, 이거는 한번 자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보는 것. 아, 요거는 지금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이제 이따 둘에서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볼게요. 이게 그룹이라는 게 뭐였냐면 앞으로 잠깐 나가면은 이것도 어, 트리트먼트가 다르네요. 11명은 BCG, 11명은 CP 처리를 받았다. 그래서 생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보는 연구였는데, 이제 메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다 알 거라 보고 했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바이벌 커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서 있는 갖고 온 데이터였는데, 그 책에 있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타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카플란 마이어 플롯을 그려요. 그래서 이벤트마다 생존율을 계산해서 서바이벌 커브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바이벌 커브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두 개 범주여도 되고 세 개 범주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범주별로 그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걸 성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나이를 두 그룹이나 또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나이별로 커브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로그 랭크 테스트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그 서바이벌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제 모형이라는 건 결국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서바이벌 여부, 그러니까 사망했는지 여부와 사망 때까지 시간을 y라고 놓고 x에 해당하는 값에다는 뭐 나이를 넣던 지금처럼 뭐 치료 방법을 넣던 이런 걸 넣어서 어떤 함수의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콕스 프로포셔널 해자드 모델이라고 하고 콕스 레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위험 인자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하나의 회기식이 뭐예요? 리그레션이잖아요. 리그레션의 형태로 모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함수의 추정과 이제 비교를 볼 건데 생존 함수가 이제 콕스 리그레션의 그 함수의 형태인데 그걸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용되는 모델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특정 질환의 치료 후 예후에 관해서 요인을 찾고 예후와 관련되는 요인. 예후라는 건 결국은 얼마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그 예후 인자들의 복합적인 영향이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복합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그런 요인을 여러 개를 넣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복합적이니까 하나씩도 하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생존율과의 관계를 보는 그것을 우리는 코스 리그레션이라고 한다. 그 전에 이것도 앞에서 정의한 거긴 하지만 중복해서 보면은 서바이벌 펑션이 일단 알아야 돼요. T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점을 항상 고려해요. 그래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점을 고려하지 않겠다. 생존 여부만 나는 중요해. 언제 사망하고 생존하는지 언제 사망하는지 그때까지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로지스틱을 써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발 여부,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재발까지의 시간은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로지스틱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때까지 시간까지 고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생존율이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 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시간을 항상 여기는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을 우리는 ST라고 썼었어요. 생존 함수, 그러니까 서바이벌 펑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T예요.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 그래서 T는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함수가 하나 더 나와요. 해자드 펑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험함수.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위험함수. 아까 생존 함수는 그냥 t 시점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그 시점에 생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시점, 아니, 전체 모든 데이터에서 참. 전체 모든 데이터의 사람 중에서 그 시점에 생존한 사람이, 어, 생존 함수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걸 보세요. t하고 t 플러스 델타 t 구간 안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확률이에요. 위험함수지. 위험이라는 거는 생존함수랑 반대되겠죠? 사망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probability는 똑같아요. t 시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찰나에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그 구간에서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델타 t야. 근데 델타 t는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아주 순간이죠. 그 순간에 사망하는 비율이에요. 그걸 우리는 위험함수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는 그냥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는 수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해자드 펑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함수 이름을 HT라고 줬어요. 아까는 생존 함수는 ST잖아요. 이건 HT. 그래서 이것도 T의 함수예요. 시간의 함수긴 한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런 거 적분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분모가 적분이야. 이건 무한히 적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시점은 무한히 적어지니까 순간 하는 T 시점에 사망하는 확률. 그래서 T 시점까지 생존했다가 T 시점 바로 직후에 사망하게 되는 순간 위험률을 정의한다, 의미한다, 정의한다. 이걸 위험함수라고 하고 해자드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콕스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콕스 리그레션이니까 이게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에서 콕스로 가니까 함수의 형태가 조금 조금 변할 거라는 건 알 거예요. 해자드 펑션은 이용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절편에 해당하는 것이 H0t 이거 해자드 펑션인데 제로티라는 거는 설명 변수가 영향이 하나도 없을 때 설명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의 절편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는 해자드 펑션에 로그를 씌워줘서 이런 함수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죠.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p, x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설명 변수 1부터 p까지의 그 절편 기울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위험 함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망의 위험률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변수 x에 대해서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변수 x라는 건 범주가 1과 2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어요. x2가 1일 때 또는 2일 때. 그래서 표시하자면은 x2가 1일 때의 위험함수와 x2가 2일 때 위험함수. 그러니까 여자일 때, 여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은 환자군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위험률이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정의를 해요. 렐러티브 리스크는 우리가 범정 데이터 분석에서 어주 레시오와 같이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어주 레시오는 그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설명 변수가 하나일 때 거기서 계산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계산되는 익스퍼넌트 기울기 값, 계산된 값의 익스퍼넌트 씌운 값, 그게 바로 어주 레시오다. 그래서 범정 데이터 분석에서의 계산했던 어주 레시오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생존 분석에서는 여기서 계산되는 값이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때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서 공부했던 렐러티브 리스크. 그래서 모든 이런 척도들이 다 이렇게 공유되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x2라는 변수가 1 범주일 때는 분자와 같이 계산이 되고 그 범주가 2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다른 변수들은 다 상관없이 그럴 때 렐러티브 리스크가 계산이 되고 이때 해석은 x2가 원인 그룹이 x2가 투인 그룹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이만큼 크다라는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지금 생존 분석을 공부하면서 생존 함수도 봤고 위험 함수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닥터배 술술 그 통계 책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캡처해서 넣었는데 생존 함수라는 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봤었죠. 막 이렇게 점점 생존 함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X축은 생존 시간, Y축은 생존 확률이에요. 확률이니까 점점 감소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첫 번째 커브는 좀 완만하게 감소하죠. 이거는 초기를 넘어서면 후기에는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처음엔 좀 감소하다가 후기로 가면 이렇게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되죠. 이런 예에 해당되는 것은 항암 치료에 반응하는 악성 종양,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지 않는데 이거는 좀 처음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그대로 있죠. 이거는 초기에 치사율이 높은 질환, 이거는 폐혈증 또는 급성 감염증 이 예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위험함수는 그 시점, 어떤 그 시점에 일어나는 순간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그림은 이거는 HT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Y축에 해당하는 값이 순간 사망률 해자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X축은 시간에 해당되고 제일 이것부터 볼까요? 수평선. 시간이 지나도 사망률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사망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위험률이. 이거는 폐혈증이나 급성 감염증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순간 사망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올라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질환.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은 악성 종양 환자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 나중에는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수준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다가 나중에 사망률이 감소해요. 초기에는 사망률이 있다가 사망률이 감소하는. 급성기를 넘기면 후기 사망률은 높지 않은 질환. 항암 치료에 반응하는 악성 종양. 이것도 이제 약효가 있는 그런 악성 종양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식이 또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로그 랭크 테스트, 아니, 콕스 리그레션의 함수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위험 함률, 해자드 펑션의 로그를 취한 것이 뭐 절편에도 로그를 쓰고 나머지는 다 풀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로그를 띄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익스퍼넌트를 해야 되잖아요. 익스퍼넌트를 한 식을 결국은 이제 쓰게 되는데, 익스퍼넌트 하게 되면 위험 함수는, 그러니까 HIT, 해자드 펑션은 여기도 익스포넌트 하니까 로그 띄워지고 여기는 다 익스포넌트가 붙어버리겠죠. 지수함수가 붙어서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결국은 로지스틱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X2 두 번째 변수의 설명력을 보려면은 우린 베타2가 기울기가 추정이 되잖아요. 그 추정이 되면 이걸 갖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의 2의 베타승, 2의 베타2 승을 가지고 얘에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로지스틱에서도 비슷한 경우였으니까 어 그것만 조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IT라는 거는 I라는 개체가 여기서 I라는 거는 결국은 환자 번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라는 개체의 T 시점에서의 사건 발생의 위험도, 그러니까 사망 위험도라고 보면 되겠죠. H0T라는 거는 위험인자가 없을 때 이건 절편에 해당되는 거라 사실은 모형식엔 집어넣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베타1, 베타2 뭐 이런 거. 왜 이게 중요하냐? X1, X2, X3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H0T는 위험인자가 전혀 없을 때 T 시점에 사건 발생의 위험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 K가 이제 계산이 되면 각각에 대해서 베타 1부터 베타 K가 계산이 되면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난 이 값이 K번째 인자, K번째 요인, 팩터가 얼마나 사망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SV2 페이션트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리커런스 타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리커 여부가 있을 거고 리커 재발했다 안 했다 그리고 재발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그 연속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환자들을 12개월 동안 최소한 6회 HSV2 에피소드를 일으킨 병력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병인데 이게 발생을 12개월 동안 발생한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을 GD2 백신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플라시보로 할당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관찰했는데 알고자 하는 것은 각 그룹 간 재발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참여 전 에피소드 횟수가 재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각 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각 그룹은 치료 방법이 다른 각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재발 시간과 관계가 있느냐, 에피소드 횟수가 재발 시간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겠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D2 백신 그룹이고 이쪽은 플라시보 그룹. 이건 에피소드 횟수. 이제 A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이 스터디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병이 몇 번 발생했는지 뭐 이런 횟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연구가 시작해서 얼마큼 팔로우업 했어요. 그래서 8개월 있다가 이 사람은 이 재발이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12개월 후에 팔로우업 로스가 됐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자. 그 데이터를 SPS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룹은 1, 2로 구분이 돼요. 어, 그러니까 1과 2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플라시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GD2 트리트먼트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이 환자들의 그 질병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번 발생했느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발까지의 시간 그리고 이건 중도 절단 여부 근데 재발이 그러니까 중도 절단이라고 변수명을 썼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이거 재발이라고 써보는 게 더 명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발이라고 하고 0을 재발로 정의하는 것 뭐 일로 해도 상관없지만 그건 분석할 때 그거를 인지하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분석은 어널라이즈에서 서바이벌에서 콕스 리그레이션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화창이 뜨는데 그러면 타임의 재발 기간이 들어가겠죠. 타임엔 뭐 재발 기간 그리고 스테이터스엔 중도 절단. 근데 재발을 0이라고 코딩했으니까 0이라고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설명 변수들을 넣어요. 재발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가 뭐 데이터화된 지금 에피소드 횟수하고 그룹뿐이 없죠. 근데 두 개를 넣고 나서 그룹은 카테고리칼 데이터잖아요. 두 개의 치료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카테고리칼이라는 메뉴 안에서 그룹을 지정해줘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죠. 이때 규모가설은 모든 회귀 개수는 0이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치료 방법이나 재발 횟수가 아니 재발이 아니지. 그, 그 발생 횟수가 재발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설명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응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모형의 적절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근데 시그니피컨스가 0.005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보면 돼요. 모형은 설명력이 없다라는 규모 가설을 리젝트하죠. 그러니까 모형은 설명력이 있어요. 설명력이 있다는 거는 에피소드 횟수하고 그룹이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시그니피컨스를 보게 되면 에피소드 횟수가 0.008이에요. B값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도 0.019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 지금 하나씩 썼는데 모형은 적절하다. 설명력이 있다. 그건 이 테이블에서 가져왔어요. 결과를. 그리고 두 번째 쓴 거는 요걸 이제 뭉뚱그려서 쓴 거야. 0.008, 0.019를 그냥 봐서 에피소드 횟수와 그룹이 생존 기간에,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라 재발이죠. 재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딱 얼만큼, 구체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보려면 여기를 봐야 돼. 익스포넌트 B값, B의 지수함수값. 그럼 보면은 에피소드부터 보면은 에피소드가 한 번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에피소드 발생 횟수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횟수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1.189배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이 이제 뭐로 코딩이 됐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시보를 베이스로 했다면은 GD2 백신 집단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재발할 가능성이 41.5%다. 이 얘기는 반 이상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생존 분석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해보면서 좀 익숙해지려고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거는 급성 골수 백혈병 AML 환자들의 생존을 다루는 시간 문제예요. 생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각 변수들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변수가 몇 개 없네요. 생존 시간이 있고 중도 절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Y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는 나이하고 혈액 응고 여부, 골수 응고 여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코딩이 됐는지, 앞에 예제에서는 코딩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 안 하고 갔는데, 나이를 보면은,
50세 이상이 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때 50세 미만은 50세 이상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골수응고 여부도 골수응고가 100% 아닌 집단이 1이고 골수응고가 100%된 집단이 0이에요. 그럼 이것도 골수응고가 100% 아닌 집단이 그런 집단, 골수응고가 100%인 집단에 비해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형의 유의성을 보면 사실은 모형은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하고 골수 응고 여부가 뭐 설명력은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우리 한번 보면 그런데 보면 여기서 나이는 또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죠. 이건 글로벌하게 나온 거고 이것만 갖고 해석을 하자 보면은 지금 나이의 베이스가 뭐냐면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0세 미만이 50세 이상인 군에 비해서 사망 가능성이 36.3%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만약에 골수 응고 여부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걸 갖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70.5%인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골수 응고가 100%가 아닌 그룹이 100%인 그룹보다 사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골수 응고가 100%가 되면 사망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시그니피컨트이기 때문에 나이만 가지고 다시 한번 카플란 마이어 플러스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로그랭크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그랭크 테스트하고 했더니 그림에서도 두 개의 생존 곡선이 좀 벌어지는 패턴이 나타났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골수 응고 여부도 물론 그림을 그려봤는데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 그래프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림이 붙어있지. 생존 곡선이 붙어있죠.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대장암 환자 1858명을 대상했는데 이런 연구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암 환자가 1858명인데 치료 방법을 가지고 생존을 비교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레바미졸이라는 어떤 항암화학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레바미졸과 OFU를 복합 치료하는 것, 이런 병행 치료하는 것의 생존 예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트리트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 목적 자체는 이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데, 그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이런 치료 방법만이 내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서 얘만 넣어서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가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걸 많이 다 고려를 했어요. 성별, 연령, 장폐세, 수술 시 장 천공 여부, 유착 여부, 세포 분화도, 림프절 전이의 개수 등 이런 것도 생존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얘를 다 집어넣은 콕스 리그레션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치료 방법이 유효하다고 나온다면은, 그죠? 멀티플 콕스 리그레션 안에서 물론 얘네들도 유효할 수 있지만 얘네들 치료 방법이 유효하다면 이건 치료 방법의 효과가 다르다. 병행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든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요것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래서 변수 설명은 이렇게 돼요. 환자 번호가 있고 타입하고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1을 사망이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관심 이벤트를 1로 놨죠. 그다음에 RX라는 변수가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목적인 그 치료 방법. 그래서 관찰 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1, 2, 3으로. 그러니까 3이 병행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성별은 이렇게 코딩하고 연령은 연속형이니까 그대로 놓고 장폐색은 있다 없다를 뭐 이런 식으로 코딩했다. 이런 정보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산할 때.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콕스 리그레션에 들어가서 타임하고 스테이터스 넣을 수 있고 모든 변수를 여기다 넣었어요. 코베렛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 중에 카테고리칼이 어떤 건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칼을 정의했어요. 정의하고 나서 그러면 범주형인 경우에는 어떤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 집단이 베이스 집단보다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SPSS는 디폴트로 가장 마지막 범주를 라스트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해석하기 좋으려고 first로 바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 0, 1, 3으로 코딩이 됐다면 0인 집단보다 2인 집단은 어떻고 3인 집단은 어떻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옵션에서는 플러스를 그렸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그릴 때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는데 변수는 많은데 나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트리트먼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방법을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해서 커브를 그려라. 생존 곡선을 그려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옴니버스 테스트 결과는 모형이 다 좋아요. 물론 네 번째 걸 봐야죠. 스텝이 이제 퍼디가 마지막이니까 보면 시그니피컨스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형 안에 집어넣은 이런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이 대장암 환자의 예후가 잘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면 이제 예를 봐야 되겠죠. 얘를 보는데 지금 모형에서 의미가 있는 애를 보면 의미가 있는 애 없는 애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은 RX였잖아요. 그쵸? RX 보면은 메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0.000이에요. 하이리 시그니피컨트예요. 그런데 RX1에 대해서 보면은 0.694. 이건 뭐예요? 0에 비해서 치료 방법 0이 뭐예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거든요. 관찰만 하는 것에 비해서 항암화학제 하나, 라조미젤인가 그것만 쓰는 거는 생존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관찰만 하는 거에 비해서 병행치료, RX2라고 돼 있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럼 그 옆에 있는 걸 봐야 돼요. 64.3. 사망률이 64.4만큼 된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망률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병행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해석하는 거에도 다 썼는데, obstacle, adhere, node가 위험도가 있을 때 1.266배, 그 다음에 1.121배, 이건 P값이랑 다 같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게 되면 서술 형태를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게 돼요. 이런 테이블도 물론 넣기도 하지만 테이블 밑에 또 설명을 쓸 때는 또 이렇게 추가로 써주고 있어요. 지금 유의한 것만 해석한 거예요. 그럴 때 사망 위험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양을 설명할 때는 요 맨 오른쪽에 있는 B에 대한 지수함수 값, 이 값으로 해석해야 된다. 유의성은 여기에 있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은 이건 범주가 두 개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범주가 세 개라 디퍼런시에이션 0에 비해서 디퍼런시에이션 2는 0.031로 유의하니까 이것만 해석한 거예요. 사망률이 1.334배 늘어난다. 디퍼런시에이션 1은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으니까 해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또 범주가 더 많은 것, 익스텐드도 또 범주가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범주 제로에 비해서 2와 3은 전부 다 시그니피컨트 하니까 사망률이 1.9배, 2.8배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문제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어, 연습이 다 될 거라고 생각돼요. 쿡스 리그레션은.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트리트먼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 환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스무스하게 되죠. 그죠? 데이터가 많았잖아요. 이게 한 1,500명 되니까. 환자가 적으면 이게 막 사다리처럼 계단 내려가듯이 되는데 환자가 많고 그러니까 구간도 촘촘히 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트리트먼트가 노란색으로 나타난 게 병행치료, 그 다음에 파란색이 관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초록색이 아, 라베미주레라는 항암화학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생존곡선이 평행하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고 병행 치료한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런 걸 그림을 추가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통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생존 분석을 차이를 보면은 차이라기보다 비교해 보면 자료 요약은 기술 통계나 뭐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 뭐 이런 수치로 해요. 그럴 때 생존 분석은 라이프 테이블이나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집단간 비교할 때 우린 T 검정이나 분산 분석하죠. 빈모수 검정으로는 이런 것들 하고 생존 분석에서는 콕스 리그레션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니 로그랭크 테스트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회귀 분석이에요. 이 부분은 다. 그래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콕스 리그레션을 하게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좀 분석 방법을 많이 공부하지만 이게 각각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넣은 이유는 생존 곡선을 그렸을 때그
어떤 치료 방법, 이거 치료 방법 간의 차이를 보는 거였는데 그 곡선의 패턴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이건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인데 서바이벌 컬브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그니피컨스가 0.837로 이거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났어요. 그 두 개의 치료가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follow-up을 여기까지만 한다면 그죠? 한 24까지만 한다면 여기서 끊어진다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서 끝나기 때문에 시그니피컨스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follow-up 기간을 아까 이건 35인가 그런데 24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follow-up 기간을 줄여서 데이터를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센서드가 달라지게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조정해보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24.4인데 얘는 센서드가 되겠죠. 24로 해버리면 내가 펄럭 기간을 이렇게 센서드가 되는 이렇게 변화는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그림이 여기서 끊어지게 되죠. 데이터를 그렇게 변형시키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서 이게 서바이벌 커브가 벌어지니까 뭔가 시그니피컨스가 보일까 했는데 여전히 시그니피컨스는 0.05보다 커요. 그래서 인시그니피컨트 하긴 하지만 값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커브를 그려보고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커브 형태가 나타난다면 지금 그 두 개의 커브를 비교하는 로그랭크 테스트를 해요, 보통. 근데 만약에 커브가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 이거는 좀 반대 패턴이잖아요. 여기선 빨간색이 이후가 좋다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이 이후가 더 나빠져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로그랭크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윌콕슨 테스트라고 거기 있을 거예요, 옵션에.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랭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두 개의 그 서바이벌 커브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윌코슨 검정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탐색할 때 카플란-마이어 플롯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내가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 트리트먼트 어떤 그 팩터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카플란-마이어 플롯을 그려서 그 패턴을 보고 어떤 분석으로 이거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